조선시대 한양거리입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형조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 가마를 타고 지나갑니다. 물러나라, 물러나거라. 앞에서 포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길을 엽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떱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웬 초라한 거지 노인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 나와 가마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포졸들이 달려들어 노인의 멱살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 문이 벌컥 열립니다. 그리고 장관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뛰쳐나오더니, 여러분, 이 양반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진흙탕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주인님, 소인 석평이가 여기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나라의 높은 어른이 거지 노인한테 무릎을 꿇다니요. 그것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요? 포졸들도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노인의 때 묻은 손을 꼭 붙잡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집니다. 저 양반 미쳤나? 거지한테 왜 저러는 거야? 혹시 저 노인이 아버님이신가? 아닙니다. 저 노인은 이 장관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대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장관의 이름은 반석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원래 남의 집 동장군을 치던 머슴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궁금하시죠?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야사터리범에서 그 기막힌 인생 역전 스토리를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여러분 인생도 달라질 겁니다. 약속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먼저 당시 머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반석평이라는 사람의 성공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머슴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야? 맞습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머슴은 노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이죠.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반면 머슴은 일종의 계약직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계약직이지, 그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 4시. 달도 울기 전입니다. 머슴은 일어나야 합니다. 겨울에는 얼음장 같은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어야 하죠. 손이 시려서 빗자루를 놓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소 여물을 끓입니다. 겨울바람이 쌩쌩 부는데 부뚜막에 앉아서 불을 지펴야 합니다. 연기가 눈에 들어와서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참아야죠. 소가 주인집 재산이거든요. 소가 밥을 못 먹으면 머슴이 매를 맞습니다. 소 밥을 끓인 뒤엔요? 똥장군을 집니다. 여러분, 똥장군이 뭔지 아십니까? 말 그대로 똥을 담은 장군입니다. 화장실이 따로 없던 시절이니까요. 집집마다 똥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머슴이 지고 나가서 밭에 뿌려야 하는 거죠. 코를 찌르는 악취, 등에서 흘러내리는 오물, 그게 머슴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게 뭘까요? 세경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받는 돈이 쌀 대여섯 가마니가 전부입니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80미터쯤 되는데요. 한 사람이 1년 먹을 쌀이 약 2가마니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머슴 한 명이 1년 일해봐야 가족 3명이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머슴들에게 유일한 낙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슴날입니다. 음력 2월 초하루 1년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인이 머슴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하루 쉬게 해주는 날이죠. 이날만큼은 머슴도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막걸리를 실컷 마시고 돼지고기를 배불리 먹고 윷놀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석평이는 그 머슴날에도 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조선시대 신분 제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나중에 반석평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조선시대에는 크게 4가지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 중에서 머슴은 어디에 속할까요? 애매합니다. 법적으로는 상민이지만 실제로는 천민 취급을 받았죠. 왜냐하면 머슴 중 상당수가 가난한 농민이 몰락해서 된 경우도 있지만 노비의 자식이거나 아예 부모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석평이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조선시대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험을 볼 자격조차 없었거든요. 과거 시험은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노비나 천민은 아예 응시 자격이 없었죠. 그래서 신분 세탁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돈 많은 상인이 몰락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걸 족보 매매라고 합니다. 또는 나라의 돈을 내고 벼슬을 사는 공명첩 제도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건 돈이 많아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석평이에게는 돈도 없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거라곤 배우고자 하는 절실함 뿐이었죠. 석평이는 원래 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석평이였습니다. 어느 집 구석에서 태어나 그 집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아이였죠.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여종이 낳아서 버렸거나 아니면 주인 집에서 기른 하인의 자식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석평이는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남다른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글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인집 도련님이 사랑방에서 훈장님께 글을 배웁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천자문을 읽는 소리가 마당까지 들립니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석평이는 그 소리를 귀담아 듣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저 도련님은 좋겠다. 밥이나 먹고 글이나 읽고 하고 시샘하는데 석평이는 달랐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머릿속으로 되뇌입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저녁에 밥을 먹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똥장군을 지고 갈 때도 중얼중얼 외웁니다. 다른 머슴들이 저 놈 미쳤나? 하고 쳐다볼 정도였죠. 그런데 석평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마당 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도 없고 먹도 없고 붓도 없으니까요. 클바닥이 그의 공책이었고 나뭇가지가 그의 붓이었습니다. 남들 다 잠든 밤 달빛 아래서 석평이는 조용히 나뭇가지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획 한 획 그어 나갑니다. 편, 띠, 쉔, 화. 글자가 완성되면 뿌듯합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다시 흙으로 뭉개고 또 씁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연습했습니다. 주인집 안주인이 어느 날 밤중에 마당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저 아이가 밤에 안 자고 뭘 하는 거지?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혹시 도둑질할 구멍이라도 파는 건 아닐까?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서평이는 땅바닥에 글자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안주인은 놀라서 말을 잃었습니다. 머슴 주제에 글을 배우려 한다. 당시 양반들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천한 놈이 글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는 게 보통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 집 주인 이숙번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조선시대 양반들이 글을 어떻게 배웠는지 아십니까? 보통 5살 때부터 천자문을 시작합니다. 천자문이 뭐냐 하면 한자 1000개를 4글자씩 묶어서 259절로 만든 교재죠.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글입니다. 천자문을 다 떼면 그 다음은 동몽선수, 명심보감, 사자수학 같은 걸 배웁니다. 이건 기본 예절과 도덕을 가르치는 책들이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사서삼경에 들어갑니다. 사서가 뭐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4가지입니다. 삼경은 시경, 서경, 주역 3가지죠. 이걸 다 외워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논어만 해도 20편에 492장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고, 뜻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걸 전부 외워야 합니다. 맹자는 더 깁니다. 7편에 260장이나 되죠. 보통 양반 자제들이 이걸 다 배우는데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5살부터 시작해서 20살이 되어야 겨우 과거 시험을 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서평이는 훈장님도 없이, 책도 없이 그냥 귀로 듣고 땅바닥에 쓰면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주인 이숙번이 마당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마당을 거닐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 겁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정갈하게 써진 글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엇이냐? 이숙번의 호통에 서평이는 벌벌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귀동냥으로 들은 것이 신기하여 몇 자 적어보았사옵니다. 매질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머슴 주제의 글을 배우다니 분수를 모르는 놈이라고 혼날 줄 알았죠. 그런데 이숙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이리 와서 이 글을 읽어보거라. 서평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흙바닥에 쓴 글을 읽었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일월영측. 이숙번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평이가 쓴 글씨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귀동냥만으로 천자문을 거의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글씨체도 반듯하고 정갈했습니다. 이숙번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다. 이대로 머슴으로 썩히기엔 너무나 아깝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숙번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숙번은 당시 양반이긴 했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방의 소지주 정도였죠. 하지만 이 사람은 남달랐습니다.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거죠. 만약 이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킨다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집안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 이숙번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석평이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석평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님, 소인이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주인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너를 사람으로 대우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분제가 철저했던 조선시대에 머슴이 갑자기 양반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노비 문서를 불태워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신분을 속입니까? 이숙번은 묘책을 냈습니다. 석평이를 멀리 떨어진 반씨 가문의 양자로 보낸 겁니다. 당시 양반 가문 중에서 대가 끊긴 집이 많았거든요. 이숙번은 멀리 떨어진 곳의 반씨 가문과 연주를 대서 석평이를 그 집안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이제 석평이는 양반 반석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 사회에서 신분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영모죄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과거 시험장에서 고향 사람이라도 만나서 저놈 우리 동네 머슴이었는데 하는 소리가 나오는 순간 반석평은 물론이고 그를 도와준 이숙번까지 온 가족이 몰살당할 판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범죄를 사칭죄라고 했습니다. 양반이 아닌 사람이 양반인 척하고 과거를 보면 큰 죄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건 임금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신분을 속이고 과거에 합격했다가 나중에 들통나서 사형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연좌제로 처벌받았죠. 그래서 반석평은 이제 목숨을 걸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반석평은 양반가로 들어간 뒤에도 하루에 단 3시간만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믿어주고 목숨을 걸고 신분을 바꿔준 옛 주인 이숙번의 은혜를 갚는 길은 오직 하나, 과거 급제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책을 펼칩니다. 사서삼경을 달달 외웁니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외웁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글짓기 연습입니다. 당시 과거 시험은 단순히 글을 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내리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써야 했죠. 그러려면 글재주가 있어야 합니다. 반석평은 매일 서너 편의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역사책을 읽었습니다. 고려사, 삼국사기, 삼국유사. 역사를 모르면 정치를 논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석평아, 너 이러다 죽겠다. 좀 쉬어라. 하지만 반석평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쉬는 순간 자신을 도와준 이숙번과 그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루빨리 과거의 급제에서 떳떳한 양반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석평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양반가의 다른 자제들과 함께 향시를 보게 된 겁니다. 향시는 지방에서 치르는 1차 시험이죠. 여기서 합격하면 서울로 올라가서 회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간 반석평은 긴장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어려서부터 좋은 스승에게 배운 양반 자제들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들. 반면 반석평은 초라한 옷차림에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도리에 대해 논하라.
반석평은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도리라. 자신은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보다 못한 머슴이었죠. 그러니 백성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반석평은 머슴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도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던 그 시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절망감. 붓을 움직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의 고통을 알아야 한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명령만 내릴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관리가 배부르다면 그것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글이 술술 나왔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어려운 한자를 쓰고 화려한 문장을 구사할 때 반석평은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 자신이 본 세상의 불공평함,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시험이 끝났습니다.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방에 붙은 종이를 둘러쌌습니다. 반석평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훑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반석평. 자신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위권에. 반석평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 혹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지?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드디어 중종 2년 서울에서 회시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각 지방의 향시를 통과한 엘리트들이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백 명이 응시해서 겨우 33명만 합격하는 시험이었거든요. 반석평은 서울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초라한 여관방 하나. 다른 양반 자제들은 좋은 객사에 머물렀지만 반석평에겐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험장에 누가 있을까?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이숙번 나으리께서 나를 멀리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야.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셨으니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성균관 대성전 앞 넓은 마당에 수백 개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은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감독관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죠. 드디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임금이 직접 낸 문제였습니다. 나라가 평화로울 때와 위기에 처했을 때 신하가 가져야 할 자세는 어떻게 다른가? 반석평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답하면 임금의 비위를 거스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반석평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썼습니다. 신하는 평화로울 때나 위기에 처했을 때나 항상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다고 방심하면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에 처했다고 절망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진정한 신하는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고 언제나 임금을 보필하며 언제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긴장되었습니다. 향시와는 차원이 다른 시험이었거든요.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반석평도 뒤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앞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거나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반석평 차례가 되었습니다. 명단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반석평.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것도 갑과, 그러니까 1등 그룹에.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하지만 반석평은 그 자리에서 곧장 달려 나왔습니다. 여관방으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해냈습니다. 반석평이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반석평은 관직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이었습니다. 지방의 현령이었죠. 하지만 반석평은 남달랐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편하게 앉아서 명령만 내릴 때 반석평은 직접 백성들 사이를 걸어 다녔습니다. 어르신, 올해 농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현령님. 가뭄이 심해서 걱정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반석평은 직접 수리 시설을 점검하고 저수지를 만들고 농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녹봉을 털어서라도 백성들을 도왔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일 먹을 쌀이 없다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 자신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우리 현령님은 다르다. 진짜 백성을 위하는 분이야.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까지 들렸습니다. 임금 중종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반석평이라는 신하가 있다던가. 백성들이 칭송이 자자하다는구나. 중종은 반석평을 불렀습니다.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대궐로 들어간 반석평은 떨렸습니다. 임금을 직접 만나다니. 머슴이었던 자신이 이제 임금 앞에 서다니. 반석평, 경의 소문을 들었소. 백성들이 경을 칭찬하더군. 황공하옵니다. 전하. 경은 어찌 그리 백성을 사랑하오? 반석평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거짓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은 백성의 고통을 압니다. 신도 한때 가난했기에 그들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중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경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좋소. 경을 더 큰 곳으로 보내겠소. 이렇게 반석평은 승승장구했습니다. 함경도 관찰사, 평안도 관찰사, 그리고 드디어 형조판서까지. 지금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이죠. 머슴 출신이 나라의 삼정승 바로 아래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하지만 반석평의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승승장구할수록 자신을 도와줬던 옛 주인 이숙번의 가문이 몰락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 정치는 비정했습니다. 당파 싸움이 치열했죠.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온갖 당파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이숙번의 가문은 불행히도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당시 이숙번은 조광조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조광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효사화의 주인공이죠. 개혁을 주장하다가 보수파에게 밀려서 죽임을 당한 비운의 정치가입니다. 이숙번도 그 여파로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때는 부유했던 양반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겁니다. 반석평은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신 분이 저렇게 고생하시다니. 하지만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당시 정치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을 도우면 그 사람과 같은 당파로 몰려서 화를 입었죠. 그래도 반석평은 몰래 돈을 보냈습니다. 이숙번의 가족들이 굶지 않도록.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숙번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남은 건 초라한 몸뚱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형조판서 반석평이 가마를 타고 한양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러나라, 물러나거라. 포졸들이 길을 엽니다. 구경꾼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고관대작이 지나가는 길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석평아, 석평아.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석평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석평이라고 했나? 자신을 아무도 석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두 반석평 혹은 판서 나으리라고 부르죠. 석평아. 나다. 내 주인이다. 반석평은 가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길가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거지, 노인을. 헝클어진 머리, 누더기 옷, 마른 몸. 하지만 그 눈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이숙번이었습니다. 반석평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님. 반석평은 가마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리고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저 양반 미쳤나? 형조판서가 거지한테 절을 해. 포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주인을 말리자니 함부로 손댈 수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하지만 반석평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소인 석평이가 여기 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숙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평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 내가 널 몰라봤구나. 주인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못난 놈이옵니다. 주인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줄도 모르고. 아니다, 석평아. 너는 잘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반석평은 이숙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인님, 제 집으로 가십시다. 이제 제가 주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가 누군데? 형조판서의 옛 주인이래. 그럼 형조판서가 원래 머슴이었다는 말인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형조판서 반석평이 머슴 출신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신분을 속이고 과거를 봤다면 이는 큰 죄입니다.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신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일이었거든요. 만약 머슴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면 양반의 특권은 뭐가 됩니까?
3사에서 탄핵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전하, 반석평을 파직하고 처벌하소서. 중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반석평은 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백성들도 칭송했고 정치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속인 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중종은 반석평을 불렀습니다. 반석평, 경에게 묻겠소. 경이 정말 머슴 출신이오? 대궐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반석평을 쳐다봤습니다. 반석평은 관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전하, 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은 본래 머슴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보시오, 스스로 인정했소. 당장 옥에 가둬야 하오. 하지만 반석평은 계속 말했습니다. 신은 남의 집 마당에서 똥장군을 지던 천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숙번 나으리께서 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분을 바꿔주시고 공부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분을 속인 이유가 돼요? 아닙니다. 신분을 속인 죄는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신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지난 20년간 벼슬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백성을 속이거나 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전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중종은 침묵했습니다. 반석평이 다시 말했습니다. 신은 이제 나으리께서 거지가 되어 길거리를 헤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을 사람 만들어 주신 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신이 어찌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은 비록 죄인이오나 나으리를 모시는 것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 대궐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하들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평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중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들은 반석평을 머슴이라고 천하게 여기는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경들에게 묻겠소.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옛 주인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천한 것이오?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중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반석평이야말로 진정한 양반이오. 양반이란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오. 아무리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도 의리를 모르면 그게 무슨 양반이오? 반석평은 비록 머슴으로 태어났으나 그 마음씨는 그 누구보다 고귀하오. 중종은 반석평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반석평, 경의 죄를 묻지 않겠소. 오히려 경을 포상하겠소. 그리고 경의 옛 주인 이숙번에게도 벼슬을 주겠소. 경의 의리를 보니 그분도 훌륭한 분임이 틀림없소. 조정은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결정이었고 또한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반석평은 매일 아침 이숙번에게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옛 주인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한 머슴이었습니다. 밥을 먼저 드리고 옷을 정성껏 챙기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저것 봐라. 저런 사람이 진짜 양반이지.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지. 반석평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숙번은
반석평의 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반석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석평아, 고맙다. 내가 너를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도운 거였구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인님? 너는 이 늙은이에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신분도 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란다. 이숙번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반석평은 3년상을 치렀습니다. 친아버지도 아닌 옛 주인을 위해서. 사람들은 또 감동했습니다. 반석평은 그 후로도 오래 벼슬을 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을 보필하고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벼슬을 내려놓을 때 중종이 말했습니다. 경은 내 평생 본 신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하였소. 반석평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이 머슴으로 일하던 그 고향. 사람들은 반석평을 환영했습니다. 한때는 천하게 여기던 머슴이었지만 이제는 존경하는 어른이었습니다. 반석평은 고향에 서당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아이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신분에 관계없이 배우고 싶은 아이는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배움에는 신분이 없다. 너희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배움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반석평의 서당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도 있었죠. 반석평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죽기 전에 자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에게 유언을 남긴다. 사람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머슴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신분이 높아지더라도 교만하지 말고 항상 백성을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마라. 그리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조정에서는 반석평에게 시호를 내렸습니다. 충정공.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라는 뜻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반석평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위대한 이유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 순간, 반석평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뭘 해? 나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500년 전 그 척박한 땅에서 똥장군 지던 머슴도 해냈습니다. 여러분이 못할 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신분이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배경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입니다. 반석평은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종이도 없이, 붓도 없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온갖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반석평보다 훨씬 좋은 환경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석평은 40세가 넘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라의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공했을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을 잊지 마십시오. 반석평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옛 주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언가를 배우고 꿈을 꾸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성공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을. 머슴에서 장관이 된 반석평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더 기막힌 야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